정면을 뚫어져라 응시하는 강렬한 눈매와 구렛나루, 한 올 한 올 극사실적으로 표현한 코털과 불꽃처럼 꿈틀거리는 풍성한 수염. 한국 초상화 중 최고의 걸작으로 손꼽히는 공제 윤두서의 자화상이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얼굴과 수염만 있을 뿐 귀는 보이지 않는다. 목도 없고 몸체도 없다. 탄건 위쪽과 수염 아래쪽은 모두 생략하고 얼굴과 수염만 그린 듯한 파격적인 모습. (18세기) 선비화가 윤두서는 그의 자화상에 숱한 비밀을 남겨두었다. 한 시대를 살아낸 인물의 삶의 표정을 담은 것이 초상화입니다. 이 자화상도 초상화의 일종인데요. 사진이 없었던 조선시대, 사당이나 서원에 봉안할 목적으로 사대부라면 누구나 이런 초상화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공제 윤두서도 친구의 초상화를 그려주었는데요. 바로 이것이 윤두서가 친구인 심득경의 모습을 그린 초상화입니다. 단정하게 옷을 입고 앉아있는 전신상이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조선시대의 전통적인 초상화는 이런 전신상이거나 상반신을 그린 반신상 위주입니다. 그런데 윤두서의 자화상은 어떻습니까? 매우 독특한 모습입니다.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마치 허공에 얼굴만 떠 있는 듯한 파격적인 모습입니다. 수염은 살아있는 것처럼 섬세하게 그렸는데 마땅히 있어야 할 귀와 목은 왜 없는 걸까요? 조선시대 사대부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체의 일부를 떼어낸 채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유교윤리나 미의식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행위입니다. 더구나 윤두서는 고산 윤선도의 증손자이자 타산 정약용의 외증조부가 되는 명문 사대부가 출신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자, 지금부터 윤두서의 자화상 속에 숨어있는 비밀들을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기증문고 수장고. 굳게 닫힌 문이 열리면서 의문의 수수께끼를 풀어줄 단서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조선사료 집진속입니다. 조선사료 집진속. 네, 조선시대 자료들을 모아놓은 책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그 문서들. 조선사료 집진속은 일제시대 조선 총독부의 지휘로 펴낸 조선의 유물 유적에 관한 조사 보고서다. 당시 촬영한 사진도 실려 있었다. 그중에서 저희의 1937년에 촬영한 윤두서 자화상의 옛 사진이다. 놀랍게도 여기엔 단정하게 여민 옷깃과 옷주름선이 분명히 찍혀 있다. 이 화면 안에 무언가 옷주름을 표현하는 선적인 요소들이 있는 것을 저희가 한번 이렇게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익히 알려진 윤두서 자화상에선 보이지 않던 도포깃과 주름 잡힌 옷선. 이처럼 섬세하게 표현된 상반신 윤곽선이 왜 감쪽같이 사라진 걸까? 사라진 윤곽선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해남 윤씨 종택인 노구당으로 달려갔다. 윤두서는 그의 증조부인 고산 윤선도가 당호를 붙인 이곳 노구당에서 말년을 보냈다. 자화상 진본도 이곳에 있다. 수장고 입구부터 특수 조명이 설치돼 있다. 인공빛으로 인한 유물의 훼손을 막기 위해서다. 국보 그 자화상이 이 안에 못이 있습니다. 종손 어른이 유물 상자에 든 자화상을 조심스럽게 꺼내왔다.
그동안 윤두소의 자화상 진본이 공개된 것은 몇 차례에 불과하다. 가로 20.5cm, 세로 38.5cm 크기의 자화상은 표구한 상태였다. 자화상 앞면만 분석이 가능한 상황이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옛 사진에서 확인한 상반신 윤곽선은 안 보인다. 대체 어찌 된 걸까? 옛날에는 표구가 안 된 상태였네요. 안 되고 어떻게 됐냐면은 두루마리 식으로 바로 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나진장 안에다가 그대로 모셔 있었어요. 상반신 윤곽선이 찍힌 옛 사진은 액자 형태로 표구하기 전에 촬영한 것이었다. 전문가와 함께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 그 세부를 돋보기로 자세히 보면 지금 요 탄건에 주름이 있는 요 농단 변화가 있는 이 부분부터 머리카락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배율 카메라로 확대 촬영하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탄건의 좌우 끝부분에서 4mm 아래쪽 구렛나루 사이로 귓바퀴가 그려져 있다. 세밀하게 표현한 구렛나룻에 가려져 있어 옛 사진에도 찍히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왼쪽 어깨에서 도포의 깃 아랫부분이 희미하게 이렇게 이 종이 뒤에 있는 선이 투명하게 앞으로 나오는 것처럼 해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그 오른쪽 어깨에 그 도포의 깃 아랫부분 이렇게 쭉 어디 있나요? 요 아랫부분 요 선이 보이죠? 이렇게. 그 선인가요? 예. 이렇게 선이 오른쪽 가슴 부위에선 도포에 접힌 주름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희미한 선이 발견됐다. 옛 사진에 찍힌 자화상 상반신의 옷선과 비교해보면 보다 분명해질 것이다. 오른쪽 옷깃선으로 보이는 부분과 오른쪽 가슴 부위에서 발견된 선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옛 사진 속 상반신 윤곽선 위에 옷깃선을 포개자 정확하게 일치한다. 가슴 부위에서 발견된 희미한 선 역시 사진 속 도포에 접힌 주름선의 하나가 분명하다. 이번에는 적외선 촬영을 해보기로 했다. 탄소는 적외선을 잘 흡수한다. 그래서 적외선 촬영을 하면 먹이나 유탄으로 그린 그림의 선과 미연을 확인할 수 있다.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한 자화상의 모습이다. 단정하게 여민 옷깃과 도포에 주름 잡힌 모습까지 그려진 상반신이 또렷하게 나타났다. 이처럼 분명하게 존재하는 몸체의 윤곽선이 왜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걸까?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옛 그 초상화법 혹은 뭐 그림 그리는 방식과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림은 그림을 앞면에서만 그리는 게 아니고 뒷면을 같이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종이나 비단은 반투명, 거의 투명하기 때문에 그 뒷면을 잘 활용해서 특히 초상화를 그린다면 피부감, 이를테면 피부감을 앞에서 칠하면 이게 떡칠이 되기 쉬운데 뒤에서 호분이나 핑크빛을 바르면 은은하게 비칠 수 있거든요. 동시에 그 외곽선을 배경에서 뒷면에서 그리거나 다른 종이에 그려가지고 그 위에 비친 종이를 놓고 다시 그리거나 이런 기법을 사용한 거죠. 그래서 그걸 표구했기 때문에 뒷면에 있는 그림은 앞면에 보이지 않죠. 자화상 뒷면에 채색을 했다면 엑스선 촬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팀이 엑스선 촬영과 분석을 맡아주었다. 채색된 부분은 엑스선 투과량이 적어 밝아 보일 것이고 채색이 안 된 여백은 어둡게 나타난다. 보시면 여백과 얼굴 사이에서 그 농도의 차이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백은 좀 어둡고 얼굴 쪽은 좀 더 밝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 육안으로 앞면에서는 확인이 쉽지 않지만 뒷면에 뭔가에 의해 채색이 이루어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상체의 목 부분에 좀 밝게 보이는 부분이 이 부분이 그 도포 자국이 있는 도포 자락을 채색했던 부분인데 결국은 농도 차이가 있음으로 해서 여기도 뒷면에 채색이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탄으로 초안을 그린 뒤 옷선은 뒷면에서 다시 먹선을 입힌 다음 얼굴과 도포에 채색도 했다는 것이다. 수염의 먹선은 앞면에서 그린 것이다. 이태우 교수는 이 과정에서 옷선이 수염과 충돌하자 앞면에 옷선 초안을 지웠다고 본다. 그래서 뒷면에서 조명을 비추면 숨겨져 있던 뒷면의 옷선이 비친다는 것이다. 좌우로 날리는 수염과 아래로 흘러내리는 수염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놓고 옷주름은 이제 생략해도 됐을 것 같아요. 윤두서의 그 화가로서의 위대함은 바로 그런 생략법에 있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그리려고 의도했고 그걸 뒷면에서 표현해서 구도를 잡고 그리고 이제 수염을 그리고 옷주름을 그리려고 했다가 옷주름은 이제 포기한 거죠. 겉에서는. 그래서 뒷면만 남아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현재 적외선 카메라 촬영이나 뒷면 조명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화폭의 앞 뒷면을 이용한 그림 기법이 파격적인 모습의 명작을 만든 것이다. 저것이 윤두서의 자화상을 적외선 촬영한 것입니다. 그리지 않은 줄 알았던 상반신 몸체의 윤곽선이 화폭 뒷면에 그려져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자화상을 보면 윤두서는 부리부리한 눈매에 풍채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먼저 귀에서 턱으로 이어지는 이 구렛나룻을 보시죠. 구렛나룻은 보통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구부러지기 마련인데 그의 구렛나룻은 이처럼 사자의 갈기처럼 뻗어 있습니다. 그의 턱수염 또한 대단히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이처럼 양갈래로 뻗어 있는 턱수염은 우리 주변에선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것이죠. 윤두서는 이처럼 자화상의 수염을 매우 과장해서 그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상화의 생명인 사실성을 벗어나면서까지 그가 수염을 과장해서 그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선시대 초상화의 수염 표현 양식부터 살펴보기로 했다. 영의정을 지낸 최재공의 초상화다. 73살 때 모습인데 나이에 맞는 백발의 수염이 자연스럽다. 다른 초상화도 마찬가지다. 수염은 사대부들에게 권위의 상징이었고 그래서 중요하게 표현했다. 그렇다고 사실적인 표현을 벗어나지는 않았다. 윤두서에게 수염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초상화의 사실적인 표현을 누구보다 중시한 윤두서였기에 의문은 더욱 커진다. 그림을 그리기 전 반드시 대상을 관찰한 뒤에야 붓을 들었다고 전해올 정도로 철저했다. 윤두서의 이러한 태도는 그의 작품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노구당에서 전해오는 이 화첩은 살아생전 윤두서가 그린 그림을 엮은 것이다. 버드나무 가지 아래 서 있는 백마의 늠름한 모습을 담은 윤두서의 유화 백마도. 이 작품은 봄바람에 날리는 버드나무의 흐드러진 가지 아래 백마가 한쪽 발굽을 살짝 든 순간을 포착해서 그린 것이다. 자신이 직접 키웠던 말을 그 대상으로 버드나무에다 묶어놓고 그를 직접 이렇게
사진을 찍듯이 이렇게 대상을 앞에다 놓고 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을 타고 가면서 봄 풍경을 감상하는 순간을 묘사한 주마 상춘도. 바람에 날리는 잔가지를 늘어뜨려 속도감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그 이전에 화가들이 말을 그렸던 거는 주로 이제 그냥 선으로만 그리거나 추상적이고 간접적인 그런 그 말을 그렸다고 한다면 윤두소로부터 바로 사실 대상을 카메라로 포착하는 것처럼 말을 사실적으로 그린 그런 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당대 최고의 비평가였던 남태웅도 감탄할 정도로 사실성을 추구한 윤두서였다. 그러나 자신의 모습을 그린 윤두서의 자화상 속 수염은 그가 추구한 사실성에서 벗어나 있다. 의도적으로 왜곡시킨 구렛나루 수염 속에 숨겨둔 윤두서의 의도는 무엇일까? 그는 자신의 수염에서 무엇을 본 걸까? 한국 전통 인물화의 맥을 잇는 김호석 씨와 함께 자화상 수염의 특징을 재현해 보기로 했다. 세밀한 필선을 확인하기 위해 자화상의 각 부위를 5배로 확대한 사진이다. 이렇게 크게 몇 배 확대되어 있는 선에서조차도 이 자체를 재보면 1mm 정도가 되는데 이 원 그림과 비슷한 크기를 한번 자를 재보니까 가장 굵고 그 길게 그려져 있는 부분도 0.5mm도 안 됩니다. 0.5mm 이하의 굵기로 무성한 수염 가닥을 그리려면 극세밀화에 적합한 붓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준비한 붓 중에서 가장 가는 붓도 자화상의 수염을 재현하기엔 역부족이다. 이 긴 부분이 이제 붓이 오래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길어도 힘이 없고 길게 10cm 이상 그을 수가 없어요. 먹물이 마르니까. 그런데 쥐수염 붓은 어느 정도의 탄력과 더불어서 좀 길기 때문에 먹물을 머금고 있는 시간과 그걸 그을 수 있는 양이 이제 충족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아마 이러한 수염을 그리는데 적당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선시대 화가들이 극세밀화를 그릴 때 사용한 최고의 붓이 쥐수염으로 만든 붓이다. 코털 한 올, 수염 한 가닥도 이처럼 세밀하게 표현한 윤두서라면 쥐수염 붓을 이용했을 것이다. 지금은 구하기 힘든 붓이다. 백방으로 수소문 한 끝에 용인에서 쥐수염을 모아둔 사람을 찾았다. 이게 쥐수염이 있는 곳이 모양이죠. 네, 어디 그렇습니다.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 보관을 했습니다. 이게 쥐수염이네요. 네. 홍용성 씨가 몇 년에 걸쳐 공들여 모은 쥐수염이었다. 쥐수염 이게 한 쥐 몇 마리 정도 잡으신 겁니까? 한 200여 마리 가깝습니다. 쥐수염은 감각기관이라 가늘고 탄력이 좋다. 그래서 서예가인 홍용성 씨도 쥐수염 붓을 만들려고 지금껏 모았다는 것이다. 그 힘이 털 중에는 제일로 좋은 건 쥐수염밖에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최고로 힘이 좋다. 그 이유 때문입니다. 쥐수염 붓을 만들 수 있는 공방도 찾았다. 50년째 붓을 만들어 온 장인이었다. 김호석 씨가 직접 나서서 원하는 붓의 굵기와 크기를 장인에게 의뢰했다. 재와 물을 뿌리는 것으로 붓 제작에 들어갔다. 수염에 남아있던 기름기를 제거하기 위해서다. 그래야 좋은 붓을 만들 수 있다.
털이 짧아 손질하기 힘들어 보였지만 장인의 손에서 쥐수염 본래 탄력이 살아났다. 어떻습니까? 털의 느낌이? 이게 아주 부드러운 것 같으면서도 탄력이 있고요. 아주 호가 좋고 뭐 비교할 수 없이 좋습니다. 이게. 쥐수염은 장인의 손끝에서 2개의 극세밀화용 붓으로 완성됐다. 쥐수염 붓은 부드러우면서도 탄력이 강해 힘도 좋고 먹물도 오래 머금는 특성이 있다고 한다. 이 붓으로 유은두서 자화상 속 가늘고 긴 수염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을까? 60cm에 이르는 가늘고 긴 수염 가닥도 끊어지지 않고 한 번에 균일하게 그려진다. 지금까지 저도 그 상당히 많은 수 몇백 자루 넘는 붓을 사용하고 몽당 붓으로 버리고 했지만 이렇게 가는 붓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 선으로 이 길이까지도 하나도 끊어지지 않고 고르게 선이 그어진다는 것은 이 붓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드디어 유은두서 자화상의 재현 작업이 시작됐다. 먼저 종이 앞면에 초안을 그렸다. 코털 하나까지 정확하게 모사해야만 한다. 특히 수염을 그리는 과정은 지난했다.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자화상의 무성한 수염 가닥들을 똑같은 모습으로 재현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초안을 잡은 뒤 종이 뒷면에 채색하는 것까지 전통 기법의 순서대로 그려나갔다. 김호석 씨는 채색을 마친 초본에 배접지를 붙인 다음 다시 쥐수염 붓을 들었다. 유은두서 자화상의 수염을 완성하는 단계다. 5일 만에 자화상 재현 작업이 끝났다. 긴 수염은 2갈래로 흘러내리도록 그렸고 구렛나루 수염을 사자 갈기처럼 왜곡시켰다. 근데 이 왜곡이 전체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게 되는 왜곡이라면 작품의 질을 떨어뜨리죠. 그러나 작품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는 범위 속에서 왜곡이 되었는데 그 왜곡이 더 사실적으로 접근하고 사람의 정신으로서 드러내는 데에 아주 주요했다 그러면 그 왜곡은 사실성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최고의 경지입니다. 즉 정신을 붓끝에 가두어서 나타냈다고 하는 궁극적인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의 도달하려고 하는 마지막 단계를 공제는 구현했다. 그렇다면 자화상의 구렛나루 수염을 자연스럽게 그린다면 어떤 모습일까? 그 한쪽을 타이트하게 보이죠. 자, 오른쪽 구렛나루. 구렛나루 쇠 모양에 따라 인상이 달라진다. 자연스럽게 내리면 한결 부드러운 인상이다. 반면 사자갈기 모양의 구렛나룻은 장수의 기계가 풍기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다. 윤두서의 절친한 친구도 그의 자화상을 본 뒤 실제로 검객의 기상이 느껴진다고 평가했다. 윤두서는 필력을 다해 수염을 그렸고 구렛나룻의 왜곡을 통해 내면에 품고 있던 기상을 사실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화가는 그림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시대를 그려냅니다. 특히 투철한 자의식 없이는 화가라도 그리기 힘든 것이 바로 자화상이죠. 더구나 윤두서의 자화상이 갖는 또 다른 특징이라면 마치 대결이라도 하듯 정면을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시기 서양화에도 혁신적인 자화상이 등장합니다. 그 주인공은 렘브란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는 여러 점의 자화상을 남긴 화가로 유명합니다.
흥미롭게도 자화상마다 표정이 모두 다릅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변화하는 감정과 심리 상태를 각기 다른 표정으로 드러낸 것이죠. 렘브란트 역시 윤두서처럼 권위와 신분을 드러내던 기존의 초상화 양식에서 탈피해 자의식을 담은 파격적인 자화상을 선보였던 셈인데요. 윤두서와는 확실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렘브란트의 모든 자화상은 몸을 약간 옆으로 돌린 측면상이라는 것이죠. 원래 인물의 정면상은 입체감을 살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정면상으로 그린 것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라고 하는데요. 과연 윤두서는 왜, 무엇 때문에 정면상을 선택하게 된 걸까요? 노구당에서 300년 동안 전해온 백동거울이다. 오랜 세월의 녹이 쓴 이 백동거울이 윤두서가 자화상을 그릴 때 사용한 것이다. 윤두서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뚫어져라 응시하며 자화상을 그렸을 것이다. 자화상을 보면 거울 속의 윤두서와 그림을 그리는 윤두서의 형형한 눈빛이 정면 대결을 벌이는 모습이다. 앞날이 창창하던 그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자화상에 그 단서가 있다. 윤두서 자화상이 주는 큰 충격은 머리 윗부분을 잘라낸 겁니다. 그 윤두서의 자화상에 잘린 부분은 관모를 쓰는 부분이죠. 당대 선비 문인들이 어떤 인생의 목표이기도 하죠. 고위 관료가 되는 것. 그걸 윤두서가 서인 정권 아래서 포기를 한 거죠. 자신은 이제 정치적인 마당에 나가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살겠다. 윤두서가 인생의 갈림길에 선 것은 30대 초반. 극심한 당쟁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증조부 윤선도는 서인의 영수 송시열과 대립하다가 15년이나 유배지를 떠돌았다. 윤두서는 과거에 합격하고도 관직 진출의 꿈을 접었다. 그러나 당쟁의 회오리에서 벗어나기 힘들었다. 윤두서의 셋째 형이 조정을 비판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국문을 받던 중 죽었다. 그 시기가 윤두서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고 그때 기록에 의하면 머리와 수염이 반백이 되었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이른 나이에.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건이 윤두서로 하여금 큰 고뇌와 번민을 가지게 했는지를 뭐 미루어 짐작하게 하는데요. 불행은 연달아 찾아왔다. 절친한 친구마저 당쟁에 희생되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하는 암울한 현실이었다. 그 무렵 윤두서가 친구 이잠의 영전에 바친 것이 12성현 화상첩이다. 유학의 12성인의 모습을 담은 이 화상첩은 이잠이 살아생전 그려달라고 부탁한 것이었다. 성호 이익은 윤두서가 보내온 이 화상첩을 형의 영전에 올리며 이렇게 찬문을 지어붙였다. 그렇게 매일 어울려서 지내던 공제로서는 그 친한 친구의 죽음이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어떤 새로운 벼슬로 나아간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포기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됐지 않았느냐. 윤두서의 30대는 혹독한 고통의 시간이었다. 노구당에 전해오는 희귀본 고서의 갈피마다 그의 숨결이 배어있다. 천문학에서 기하학에 이르는 수많은 책들을 섭렵했다. 윤두서의 손때가 묻은 고씨 역대 명공 화보집도 그런 책 중 하나다. 이것은 이제 그
윤두서가 그 처음 그림을 시작하는 하나의 참고서라고 할까요? 스승님이라고 할까요? 처음에 여린 시절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때 윤두서가 처음으로 이 고시하보와 당시하보를 이제 보면서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림을 이제 공부하는 학습서. 중국의 역대 화가의 작품을 도판으로 소개하고 특징을 서술해 놓은 도록이었다. 윤두서는 홀로 이 화분에 의지해 그림을 익히고 자신의 그림 세계를 구축해 나갔다. 이렇게 그 윤두서가 직접 이렇게 제명을 달아놓기도 했습니다. 그게 윤두서의 글씨인가요? 어느 부분인가요? 이런 것들을 매산작 이렇게 해가지고 일명 구영매라고 써져 있고요. 조선의 화가들이 여전히 중국의 화본에 의존한 관념적인 그림을 그리던 17세기 말, 윤두서의 시선은 이미 다른 곳으로 향했다. 나무 하나, 바위 하나까지 조선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그려내기 시작했다. 이 지도 역시 윤두서가 그린 것이다. 팔도의 지형 지리를 연구해서 지도를 제작한 것이다. 작은 섬들도 지도에 표시하고 해당 행정구역과 같은 색으로 칠해 놓았다. 이전 지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시도였다. 백두산, 그다음에 여기 못이라고 적어 있죠. 네, 못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주변으로 이렇게 봉우리가 있는데 이제 그 얼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얀색으로 부분을 칠해서 여기에 있는 특징 중에서 가장 그 두드러진 것은요, 바로 저기 그 백두산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백두산에서부터 시작해서 백두대간이 이렇게 지리산까지 연결되는 거. 이 일본 여도도 윤두서가 만든 것이다. 행정구역의 특징은 물론 거리까지 기록해 놓았다. 이처럼 윤두서는 고통스러운 현실에 주저앉지 않고 자신의 세계를 더욱 확장시켜 나갔다. 그 이제 윤두서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그런 자각 의식이 결국은 나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그 내 주변 그리고 이제 우리 국토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국토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내 주변국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주에 대한 관심적으로 이제 더 넓혀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조선 후기에 가장 이른 시기에 어떤 세계관의 변화가 꿈틀거렸던 사람이 윤두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두서는 현실이 버겁다고 도피하지 않았다. 조선의 현실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두벅두벅 자신의 길을 개척해갔다. 그에게 자화상의 정면상은 자신과의 약속이자 의지의 표현이었다. 윤두서의 자화상을 여타 초상화처럼 측면상으로 변형시켜보면 그의 의도를 보다 분명히 알 수 있다. 쏘아보는 듯한 매서운 모습은 사라지고 누군가와 대화하는 모습이다. 자기 자신의 삶에 당당함이 없으면 자화상을 못 그립니다. 이게 윤두서는 최소한 나의 삶은 외롭고 힘들고 그렇지만 당당하게 가는 것이 사라의 대장부로서의 또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것 또는 조선성을 지키는 것 아니면 학문적 이상을 구현하는 실천적 삶을 산 사람으로서의 도도함, 당당함, 인간적인 따뜻함이 같이 섞여 있다고 봐야죠. 바로 그것 때문에 정면상을 그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화상 앞에 윤두서가 자화상 속의 윤두서에게 질문을 던진다. 나는 누구인가? 윤두서에게 이 자화상은 힘겨운 현실에 부딪힌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자 비장한 다짐이었다. 만약 삶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다면 윤두서는 정면으로 자화상을 그릴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암울한 현실을 딛고 일어나 그렇게 되기까지 자기 자신을 혹독하게 다그쳤을 윤두서의 엄격함이 그 자화상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극심한 당쟁의 회오리 속에서 비록 관직 생활은 멀어졌지만 그는 선비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대의 풍랑을 헤쳐나오면서 그가 발견한 지식인의 길. 그 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윤두서의 인생에 지난 3월 계명대학교에서 윤두서의 그림 세계에 관한 특강이 열렸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이었다. 이 선비 화가들은요, 그림을 업으로 그리잖아요. 절대 원칙적으로는 그림을 팔지 않아요. 윤두서의 그림은 굉장히 귀했다고 하고, 윤두서는 주변에 잘 아는 사람이 아니면은 그림을 절대 넘겨주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윤두서 그림을 조그만 쪽그림이라도 얻으면 보배처럼 귀하게 여겼다고 해요. 뜻밖에도 윤두서 그림의 열렬한 애호가들은 중인층이었다고 한다. 윤두서는 그림을 팔지 않았지만 찾는 이들이 많다 보니 윤두서의 작품을 사칭한 가짜 그림이 시중에 나돌 정도였다. 윤두서 그림에 그토록 환호한 까닭은 무엇일까? 이 그림 속에 답이 있다. 두 여인이 나물 캐는 모습을 그린 윤두서의 이 작품은 조선시대 회화사에서 최초로 등장한 풍속화다. 윤두서 작품의 주인공은 양반이 아니었다. 보통 이런 그림이라면 나무 그늘 아래서 검은 고를 타거나 낮잠을 자는 양반이 주인공이기 마련인데 윤두서는 그 자리에 서민을 주인공으로 앉혔다. 이것은 그림으로 볼 때는 굉장히 획기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17세기까지의 그 인물화라고 할 때는 현실에서 활동하고 생활하는 그런 그 살아있는 인물들보다는 옛날 역사나 고사에서 유래된 그런 고사인물화 계통의 인물화가 주로 그려지고 감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제 윤두서는 실제 농촌이라든지 또는 실제 그 삶의 현장에서 생업을 가지고 활동하는 그 살아있는 인물들을 그들의 삶과 행동을 풍속화로서 그리게 됩니다. 땀 흘리며 일하는 서민을 주인공으로 부상시킨 윤두서의 풍속화는 서민들의 삶에 주목한 현실 인식의 반영이었다. 생동감 넘치는 서민들의 삶을 그린 윤두서의 작품은 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윤두서의 그림을 수집하는 매니아층이 생겼을 정도다. 조선시대에는 양반 사대부의 사회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양반 사대부 위주로 사회가 운영이 되고 하층민들은 거의 역사의 전면에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랬을 때 공제가 과감하게 그런 하층민들의 삶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또 회화의 주인공으로 이렇게 등장시킴으로 해가지고 근대 역사에서 아주 혁명적인 그런 걸 이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는 공제가 이런 인간에 대한 새로운 어떤 이해 또 그리고 그런 새로운 사회의 어떤 전망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참 이 뒤지로 말한다면은 이런 뒤지가 지금 저 안에도 지금 한 3개가 있습니다. 윤두서의 서민에 대한 애정은 그들이 겪는 현실의 고통까지 직시하도록 이끌었다. 배고픈 이들을 위한 이 뒤주는 늘 열려 있었다. 그 동네에 그 아주 어려웠을 때 그때 곡식을 갖다가 여기에 이어서 여놓으면은 그분들이 누구든지 와서 한꺼번에 많이 다 안 갖고 갔답니다. 서로가 같이 나눠먹는 그런 마음으로. 해남의 백포만 일대엔 당시 윤두서가 개간한 더 넓은 간척지가 남아있다. 심한 기근이 든 1713년
기아에 허덕이는 농부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해 간척지를 만들어 정착하게 만든 곳이다. 윤두서에게 민생을 돌보는 것은 선비된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고 그래서 실천했다. 노비에 대한 생각도 남달랐다. 양반들이 노비를 제물로만 취급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걱정했다. 윤두서는 자식들에게 노비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 존중하도록 가르쳤다. 사회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할까요? 그 한 개인적인 삶에 한정되지 않는 그 한 인간으로서 많은 사람들과 삶을 나누고 또 그런 과정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에 충실하고자 하는 성실함과 진지함 같은 것, 이런 것이 그 현대를 사는 지식인으로서 많은 귀감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윤두서가 찾은 선비의 길이었다. 그리고 그가 이룬 성취는 후대로 이어져 김홍도의 풍속화로 완성됐고 성호 이익과 정약용의 실학으로 이어졌다. 그의 자화상은 47의 생을 마친 치열했던 삶의 기록이었다. 400년간 노구당을 지켜온 이 은행나무는 윤두서의 진안했던 삶을 고스란히 지켜보았을 겁니다. 유복한 집안의 장손으로 살며 당쟁의 회오리를 피해 유유자적하며 한가로이 살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림 앞에 앉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담아낸 이 자화상은 꿋꿋이 선비의 길, 지식인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겠다는 윤두서의 처연한 결의가 담긴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그림을 들여다보노라면 그림 속의 윤두서가 우리에게 말을 건네오는 것 같습니다. 현실이 버거워도 외면하지 마라. 괴롭고 힘들어도 주저앉지 마라. 내가 딛고 선 현실을 정면으로 응시하라. 그래야 내가 갈 길이 보이고 나아갈 길이 열린다.